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공공조달관리과정 운영하고 있는 김만기 교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다들 오셔서 오늘 저희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의 이석 우리 그 대외부학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전체적인 우리 공공조달 관리 과정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을 설명을 좀 드리고, 과연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실질적인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와 계시는 우리 UNDP의 우리 닥터 헨선 께서 UNDP의 퍼블릭 프로큐먼트에서 좀 물론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본 강의는 뭐 우리 닥터 헨슨이 한 4시간 정도 하시는데 오늘은 한 10여 분 좀 짧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우크라이나 대사 하셨던 이양구 대사님 나오셔서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그 국가의 그런 뭐 배경이랄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지정학적 요인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후반부에 제가 좀 전체를 정리를 좀 해드리고 Q&A 세션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가장 듬직한 우리 또 선임 교수님 계시는 이석부 학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김만기 교수님 너무 좋은 세션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아마 IGMP 우리 과정 기반으로 한 그런 세미나가 될 텐데, 먼저 제가 IGMP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사실은 이 IGMP가 이제 다른 이제 뜻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이 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IG는 그야말로 임팩트 있는 글로벌 이런 뜻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가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말만 글로벌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 기업의 성장에 아주 임팩트가 큰 과정이다. 그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아마 지금 선배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도 크게 이루시고 더불어 크게 이룬 사업의 일부를 또 우리 카이스트에 다시 이렇게 뭐랄까 기부도 하시는 그런 상당히 윈윈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오시면 아마 계신 그 조직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이다 생각 들고, 그래서 또 뒤에 MP는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큰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most profitable MP가 그런 점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성장하셔가지고 상당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기반에서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우리 교수님하고 한센 우리 이사님, 박사님, 그리고 이양구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허준이 박사께서 필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발의학회 우리 와서 특강도 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그 특강 제목이 참 특이했어요. 수학자신데, 그죠? 어떻게 보면 노벨상인데 이게 그 상을 받은 분이 그래서 상당히 학술적으로 좀 복잡한 수학적인 그런 특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분 특강 제목이 놀랍게도 경계와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이런 어떤 그런 남들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것을 새롭게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연구에서 증명하는 데는 본인이 사실은 증명을 주로 조합, 그러니까 수학에 크게 네 분야가 있는데 조합 분야를 증명하는데 조합 사고로만 계속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조합에 관련된 문제를 증명하는데 사실은 그 네 분야 중에 기하에서의 아이디어를 써서 증명하니까 쉽게 풀린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계속 하는 데만 몰두해 있으면
상당히 그 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다시 카이스트 교육과정 IGMP 오신다는 거는 결국은 그 바운더리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걸 보는 시각을 갖추고 또 글로벌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죠? 또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또 세미나도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얻고 그러지만 한번 우리 과정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내공 여러분들 상당히 갖고 있는 실력들을 크게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와서 한번 공부도 하시고 오늘 또 세미나 하나만 좋은 빼주시면 돼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해석을 임팩트 글로벌 모스트 프로피터블이라는 새로운 또 term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Dr. Hanson, sorry for sharing Korean and stay tuned until we have your session and you can speak in English. Okay. Okay.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지금부터 우리 IGMP 과정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크린이 다 잘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공공조달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작년에 또 올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 비학위 과정의 그 이기젝티브 코스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그런 교육 과정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또 세계의 브랜드를 가진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IGMP 과정은 실질적으로 해외 공공조달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보와 또 실무 교육을 감당하는 국내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공공조달 연구센터는 국제기구들과 또 국제발주처들과 다양한 형태의 그 협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실무에 대한 그런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시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GMP 커리큘럼 그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입찰, 소위 말하는 국제 경쟁 입찰의 큰 범위에서 공공조달 부분, 달리 말씀드리면 공적 자금을 통해서 유엔이랄지 또 미국 연방정부나 아시아개발은행, 다자개발은행, 또 EU 조달 경우 이런 같은 공공조달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이슈랄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그런 측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안서를 과연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 전반에 대한 꼭지 중에서는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또 요즘은 또 사실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공공조달 사업은 모두가 사실 빅데이터에 근거했기 때문에 AI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사업 개발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인가, 특히 녹색 성장 관련돼서 카이스트에도 녹색 성장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ESG 경영과 녹색 성장 그리고 공공조달과의 관계를 또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조달의 실무는 4가지의 사실은 중요한 발주처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UN 조달, 그리고 유럽연합,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다자개발은행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의 업무를 실무를 배우시면 월드뱅크나 다른 그 여타한 그런 유럽 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같은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ODA 부분에서 EDCF도 제가 실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 정부 및 주정부는 제가 또 미국에서 이런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실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사실은 이제 실무를 사실은 가르치고 관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문을 했는 미국 조달협회와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미국 현지에서 전문 조달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좋은 사례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
또한 우리 IGMP 지금까지 한 220여 개의 기업들이 이수를 했는데 매번마다 먼저 강의를 사실은 들었던 기업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또 성공 사례를 연결했는지 보시는 것처럼 뭐 대기업도 있고 LG CNS나 또 시젠 같은 기업, 또 다양한 그런 형태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좋은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서울에 있는 뭐 그 좀 유명한 그런 대학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최고위 과정이 많은데 아마도 IGMP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원어민 강좌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와 계신 닥터 헨슨 UN 그리고 제프 테일러 ADB 총괄 조널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에브라함 싱 미국 조달협의 협회장 이렇게 해서 사실 실무 중심으로 저희가 따로 별도로 대부분의 우리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해외 영업이나 해외 사업을 관리하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역을 제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영어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 이제 윤여선 학장님께서는 글로벌 브랜딩 쪽으로 워낙 또 석학이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탄탄하게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해외 공공조달의 실무 교육을 하고 관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유엔 조달에 직접 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또 제품을 분석하고 제안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중에서 저희가 제안서 템플릿을 교육용으로 제공을 해 드려 가지고 실습 시간에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안을 작성해 보려는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짧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맛을 좀 보여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유엔 조달의 규모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가 지금 뭐 1,30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35조 이상의 유엔 조달이 진행이 되고 다양한 형태로 보시면 뭐 상위 품목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제약 부분과 특히 백신이 물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음식 종류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유니세프나 월드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취약 아동이나 취약 계층을 위해서 그런 음식 서포트하는 그룹이 많고 메디컬 이퀴프먼트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업 구조에서 오셨을 텐데 뭐 건설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무실 이퀴프먼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퍼센티지가 나눴습니다만 뭐 퍼센티지 자체는 중요하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가장 유엔에서 많이 구입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다 등록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위 한 50개 제품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IGMP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안내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과정에 오시면 모든 단계별로 모든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다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WHO나 지금 보셨던 유엔의 이런 에이전시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그 많은 에이전시가 있지만 모든 유엔 에이전시가 비슷한 금액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에이전시를 찾아가서 그 에이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UNDP의 조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비슷한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유엔 조달은 미국 1등, 그리고 멕시코, 차이나, 스위스랜드, 인디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국가인데 우리의 조달의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UNGM 등록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직은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멀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23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저희가 사실 우리 국가가
그 경제력이 한 10위권이면 한 비슷한 수치, 최소한도 15위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전체 조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 조금 넘는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 오시면 우리 닥터 현선께서 UNDP의 구체적인 조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ESG 경영과 소위 네. 지속 가능 공공 조달에 대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아마도 가을 학기 때는 아마 직접 대면 강의를 진짜 하실 맞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회의 들어갈 텐데. 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아이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은 많이 이제 회자가 돼서 어느 정도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21년에 보면 630 빌리언이니까 뭐 8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목할 것은 800조 이상 되는 시장에서 61%가 미 국방부 관련된 그런 조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국 정부하고 일하고 있는 한미 군수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방 분야에 빠져 있는 400조 이상의 그런 시장도 추가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PSC, 소위 말해서 Product Supply Code에 따라서 보면 뭐 드럭이나 또 주로 이제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 같은 게 상당히 물량이 많고, 또 메디컬 관련된 그 유기의 서플라이 이게 코드도 당연한-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리가 들려야 전체적인 되잖아요. 그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이렇게 아니, 중간에 입수해서. 그래서 한국 그 기업들이 사실은 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0.2%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1년에는 좀 더 낮은 그런 퍼센트가 보이는데, 낙찰 상위 기업은 주로 여기서 보이는 낙찰 상위 기업들 대부분 다 주한 미군을 통해서 사실은 조달을 진행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고 주로 이제 건설 분야나 또 에너지 쪽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조달협회와 협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번마다 미국 조달협회에서 좀 우수하게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들이 창업을 하고 어떠한 그런 협업이 필요한지를 선별을 해서 지난 과정 같은 경우는 킴블리나 또 크리스타에 나와서 자기들이 어떤 단계에서 계약을 어떻게 했고, 또 이런 절차와 단계를 저희가 배우면서 사실은 미국의 중소기업 특혜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한정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따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한국 기업들과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IGMP 과정을 통해서 700여 개의 미국 조달협회 회원사들과의 그런 교류랄지 이런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과정의 일부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고 가장 우리나라와 근접한 가까운 지역에는 마닐라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가 일을 하기가 쉬운 그런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뭐 5개 정도의 상위 그 계약 공급자를 보면 뭐 이제 현대 자동차나 아니면 대우 엔지니어링이나 또 그 포스코나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많고, 또 사실은 요즘은 엔지니어링 기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ADB는 차관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아시아는 펀드를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 펀드를 운영을 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나 또 방글라데시나 중국, 몽골 이런 이제 수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ADB가 공동으로 금융을 또 일으켜서 공동사업, 코파이낸싱 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물론 EDCF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가 돼서 대한민국 기업들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혜가 있지만, 아무래도 ADB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출자한 이런 프로젝트들은 훨씬 더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이제 IMP 과정에서 ADB 과정을 우리 이제 제프 테일러가 강의를 하면서 또 OECD의
다른 국가도 저희가 커버를 하지만 중요하게 수출은행의 그 ODA 프로그램인 EDCF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연동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팔로우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B도 직접 뭐 우리 제프 테일러는 ADB의 가장 중요한 조달을 총괄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1기부터 지금 저희가 IGMP가 이제 8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의 그런 그 프리뷰가 9월 16일부터 진행하는 9기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1기부터 사실은 제프 테일러가 진행을 해서 코비드 없을 때는 한국 와서 치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대면 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제프 테일러가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하면 ADB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국제 입찰의 과정과 절차는 10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IGMP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타치하는 부분이 바로 사전 조달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번째 단계 입찰 공고가 나오는 단계는 이미 사전 입찰 단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보고 사실은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누군가 주인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입찰 공고가 되기 전에 빨간 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바로 conflict interest, 그 조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전 입찰 단계에서는 발주처와 소통을 하고 질문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만남이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찰 공고가 난 이후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개별적인 미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UN이든 아니면 미국 연방정부든 ADB든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전 조달 단계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 예산이 배정될 때 또 예산 집행 계획을 만들고 있을 때 시장 조사 단계에서 EOI나 RFI 같은 소위 그런 단계에서 우리 기업을 알리고 이런 입찰을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본격적인 조달 단계나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단계들은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실 텐데 이 IMP의 핵심적인 가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5번에 입찰 공고가 나와서 그때 제안서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기법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달 단계에서 사업을 만드는 이런 기법들과 생각들을 제가 교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국제 입찰의 그 수주의 전략은 RFP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Request for Proposal. 그 제안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주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RFP를 분석하는 방법 또 응찰을 판단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bid, no bid decision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점수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점수치를 넘을 때 사실은 입찰을 응찰한다 이런 개념으로 RFP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쓰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소위 말해서 제안서 작성의 compliance matrix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제안서와 들어가지 있지 않는 제안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구체적인 것은 이제 과정에 오시면 다 배우시겠지만 RFP 섹션 어느 부분 파트 1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 발주처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페이지 41페이지 파트 1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제안서에 반드시 발주 기관에서 사실은 제안서 평가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많은 이런 이제 평가를 해보는데 특히 UN이나 좀 복잡한 이런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이 발주 기관의 심사를 하는 분들이 이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입찰을 우리가 하는 그 발주 기관을 위해서 쓴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실습은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프로포절 볼륨 1 그리고 기술 프로포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볼륨 2 가격 제안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를 들면 UNDP 같은 경우에 그 returnable bid form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래서 UN도 마찬가지로 테크니컬 프로포절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테크니컬 프로포절을 통과를 사실 해야만 가격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꼭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실 RFP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안서를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뭐 5년 동안 IGMP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하게 많은 스코프가 넓혀졌습니다. 초기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국외에 오시는 분들은 가장 그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몇 주 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가 한국에 오셔서 그 이제 국회 부의장 오셔가지고 상세히 저희들 또 우리 글로벌 공공조달센터하고 협업을 하면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건 협업을 했고, 제가 또 최근에 방글라데시 복지부하고 미팅을 직접 가서 복지부 차관이나 만나서 우리 한국 보건의료 분야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특히 인도 정부 TCIL의 가장 중요한 정부 통신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또 우리 ICT 기업 분야에서 IoT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IT를 전문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IGMP를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별도의 소그룹 방도 만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기조를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국외에 오시면 훨씬 활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한 달에 2번 우리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와 IGMP에서 무료로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입찰 공고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맞춤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국외에 오시는 분들의 저희가 물론 이제 중분류까지 상세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보건의료나 아닌 뭐 국방이나 또 산업 일반이나 특히 ICT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회사와 가장 근접하게 맞는 것들에 관련된 입찰 제안서를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사전 입찰은 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전 입찰은 제가 무료로 학교에 그런 그 과기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EOI, Expression of Interest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과정에 오셔서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사실 이 교육된 것을 실무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이 참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공조달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서 상당히 많은 다타베이스가 저희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또 지금 기존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다른 IGMP 200여 개 기업들과도 많은 교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가 한국에 와서 저희 카이스트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아마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심부름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양구 대사님도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전후 복구가 지금 거의 뭐 국가의 그런 인프라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가 중요한 그런 심부름들을 할 생각이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정부 조달 사이트인데 뭐 입찰이 올라오자마자 물론 언어 자체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입찰 정보들을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IGMP 1기에서 8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9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우크라이나 입찰 정보들을 좀 소팅을 해서 우리 기업의 여건이 좀 맞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기에서 8기 총 223명이 이제 이수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 건설 플랜트뿐만 아니라 IT 산업, 제약 바이오, 보건의료, 그리고 공공기관도 많이 그 이수를 많이 하셨고, 또 금융기관들이 또 생각보다 또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그 펀딩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 대기업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삼성물산, 효성, 뭐 현대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셨고, 또 중소기업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관리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팀장이나 또 이사님이라는 관리자들, 중소기업 같은 대표자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업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매번 이제 기수마다 좀 가장 좀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우리 뭐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드는 우리 이제 래피전이나 또 아니면 시젠 같은 이런 기업들, 유엔 조달에 현격한 그런 1년에 3천만 원 이상 진행하고 있는 희생플러마, 그리고 또 우리 코피아 이제 이디오피아 가 계시는 그 박진아 소장이 현지에서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을 그런 진출에 대한 그런 티핑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성공 조달에 관련 사례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번 모아왔습니다. 전체도 사진을. 그래서 매 기수마다 지금 딱 30명만 사진을 초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무 위주의 교육이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저희가 공을 들여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의 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맞는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유엔의 100대 제품, EU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제품들과 제품군이 맞아야만 사실은 와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기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정보를 보신 다음에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국제 입찰을 통해서 공공조달 가고 싶으신데 제품이 예를 들면 뭐 빨간 립스틱을 만드는 회사면 사실은 공공조달 품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과계 전환을 조금만 하시면,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라 국방색이 되면 사실은 바로 캐모플라지, 소위 말해서 위장 크림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시장은 상당히 정직한 시장이고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그래서 전체 절차에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OECD 국가, 유엔이나 또 미국 또 EU 같은 경우는 아시아개발은행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사실은 미국 연방조달 규정 2000페이지를 번역을 해서 비매품으로 한국 정부 연구기관이나 또 우리 IGMP 관련 기관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에 나눠드렸고,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 연방 국방조달 규정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 계신 분들은 선별적으로 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원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주로 제가 집필한 국제 입찰 미국 연방조달 1번과 국제 입찰 2번 유엔 조달 지금 이제 3번 이제 아시아개발연행은 거의 이제 탈고가 돼서 이제 9월 달이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올해 안에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저희 나름대로 한국 기업의 공공조달의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저희 과정은 모든 걸 다 말을 드릴 수 없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kaist.cgpp@kaist.ac.kr 제가 별도로 이제 카이스트 공공조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카톡 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풀에 지금 한 90여 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 저희가 궁금한 거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우리 카이스트 글로벌 공공조달 관리과정 IGMP 우리 부학장님께서 임팩트 글로벌 모스트 프로피터블이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UNDP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Dr. Hansen, thank you very much for waiting 20 minutes. Now the floor is yours, and you can now start your presentation about UNDP procurement, a few other things for us. It's my pleasure. Thank you. Let me just see what I can do here. Okay, thank you, everyone. I've been asked, thank you to Professor Kim. So I've been asked in very brief terms from 10 to 15 minutes to walk through how we do public procurement in UNDP. We'll talk a little bit about our sourcing methods, how we engage with suppliers, and the scope of our projects. So my name is Karsten Hansen. I am the Chief of the Global Procurement Services Unit. I'm just trying to see here if I can get, there's a delay here in my checking the slides, Professor Kim. Our end, that There we looks go. okay in our end. Okay, Okay, good. here we go. So I'll talk a bit about doing business with UNDP. It's a brief outline. We'll talk about the procurement scope, the volume of what we buy, the categories, the geolocations. We'll talk a bit about the procurement methods, and definitely about how we engage with suppliers.
So just briefly about UNDP, we are one of 26 plus UN agencies. We are the primary agency that works with national governments. But in that respect, we also work with private sector, institutions, civil society, NGOs, as we roll out our programmatic mandate. We are the UN agency with the widest global presence, meaning we have a global presence in 17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ross 5 regional bureaus. And we report as the other funds and programs directly to the General Assembly. So we, in 2021, our procurement volume was more than $2 million. We are one of the biggest UN buyers with 11% of the total UN procurement volume. So we are in the top 5. We're actually the second biggest UN buyer in the world. And our key mandate focuses on the democratic governance and peace building, meaning we are working with government and programs around institution building,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ce, which means we have a strong program on climate change, green financing, and the entire sustainability transition. We talk a lot about renewable energy. We have bids coming out on solar system, storage systems, etc., batteries. And of course, we do a lot of health procurement. So on democratic governance, just to give you an example, last year we supported around 20 to 25 elections around the world. So this is part of what my team does. We support through a procurement process governance projects like elections projects, and here we projectize procurement. So this is another aspect of how we engage in public procurement and how we support national outcomes through the procurement process itself. What we buy is ballot boxes, voting booths, registration kits, indelible inks, which of course you know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credibility of processes around the world. So here, the public procurement process has a direct political implication, because if we fail on hav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ilver nitrate in indelible ink, then the entire governance process or credibility process of the elections will be put in doubt. We also work a lot within biometrics, different identification tools. So this is the high spectrum of our procurement process. We also work, of course, within climate and disaster response. So here we have a big portfolio, which we also pre-position. We work closely with the other UN agencies in this area. So when there's a crisis anywhere in the world, there's what we call a humanitarian development nexus. So the humanitarian agencies like UNHCR, WFP, etc., will come in quickly. And then we will start picking up immediately on the development axis, starting to develop jobs, do rubble removal, doing cash for works, and then we will slowly take over from a development perspective as the rebuilding starts. So this would include construction work from a procurement perspective, but also building up the infrastructure, cleaning it up, getting people back to work, the health systems, etc. That's a little bit of a delay here in my slide. Sorry, Professor Kim, I'm trying to move the slide here. Slide? Okay. It is not moving. Here we go. Okay. As I mentioned, sustainable energy and storage systems is a big part of what we do. We do a lot of solarization, and you'll see that our biggest team is actually working on solar solutions, sustainable energy solutions, and especially storage systems. So we have long-term agreements or system contracts with companies like Tesla, where we actually use their battery technology to support off-grid installations around the world, like hospitals, which doesn't have access to power, to sort of pertain to a humanitarian objective. On the UNDP health procurement, I deliberately kept here our 2008 figures of $332 million. But of course, when COVID hit in 2020, 21, and even now 22, we actually had a 33% increase in our procurement portfolio.
But normally we work on non-communicable diseases, HIV/AIDS, malaria, and we support globally the Global Fund procurement, and of course any ad hoc procurements that come up. In this respect, we actually work very closely with the Ministry of Health in Ukraine for many years in supporting them in building up and rolling out their pharmaceutical requirements in country. You can see here on the COVID-19, this is just a snapshot from our dashboard, $200 million extra worth of procurement to 141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our team processed. So a very big increase in our health portfolio over the last 2 years, and something that we are still sustaining. Now, in fact, we are being asked to address the COVID waste crisis. So after all the PPE has been out, there's a large request now for incinerator equipment that can help clean up the medical waste associated with the COVID response. Now,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methods of procurement that we use within UNDP. Of course, we buy a wide spectrum of items, 1,017 unique categories, 3,582 types of goods and services. So we have a very diversified portfolio. And in that aspect, the methods that we use needs to be balanced. It needs to be balanced between ensuring effective competition and also minimizing the transaction costs, what we kind of balance in our risk management appetite of UNDP.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meet the fundamental procurement principles, which are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Professor Kim will explain a lot on the IGPM course, because it's fundamental. It's critical for us as custodians of taxpayers' money that we ensure fairness,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 our process. In that process, we also need to ensure effective competition so that we always have equal access to all suppliers in the market. Everybody has equal access. And in that process, we have what we call an inclusive procurement process. And it's really critical, not only because taxpayers want to make sure that their tax money is spent appropriately, but also because we want to maintain the interest of suppliers. If suppliers feel or have doubts about our integrity or transparency in our system, they will no longer want to submit bids to us. And that will undermine our ability to have effective competition and ensure value for money. So it's a cycle, and that's why we are very careful about how we manage our procurement principles. In UNDP, the risk appetite, if you wish, between transaction cost versus competition is set at around 200,000 in form of informal procurement versus formal procurement. So less than $200,000 we consider informal procurement. It's a low value in UNDP, and therefore we have different tools for that, which are usually very localized. Above 200,000, it becomes formal procurement. And those formal procurement bids are accessible internationally. There has to b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y take the form of an invitation to bid, an ITB, or a request for proposal, usually used for services. So for ITBs, as I said, above 200,000, and they're used for goods normally, anything that can be classified in technical terms. And here we have technical specifications which are based on pass-fail criteria. We approach the market with a minimum 3, or with a qualification meaning 3, minimum 3 bids, which are responsive, qualified, and eligible, which means they have to respond to the technical requirements that we have set. They have to document that they are qualified, and they have to be eligible. And I'll come back to what that means. The RFP in terms is where we have usually a requirement for services, but also where we want to solicit the creativity of the market, if you wish.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an engage with the most innovative suppliers around the world, and we don't always know the best solution to the problems that we have. So here we try to put out a tender document which invites solutions or proposals for solutions from prospective suppliers. And then we evaluate this in the form of an RFP. And here again, the requirement is 3 responsive, qualified, eligible bids, but we separate the technical offer from the financial offer, meaning that we evaluate first the technicality and how responsive they've been
and only the bidders who are seen as being responsive, we will look at the financial bid and do that evaluation. So it's a different process, but it's a more elaborate process, but also a process that allows the integration of factors like innovation, creativity, and long-term value. The sourcing method that we use, I would actually here focus on the UNGM. And I saw Professor Kim had mentioned that as well in his presentation. The UNGM is the 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 And to make it easier and simpler for suppliers to work with the UN agencies, we have an association of 26 UN organizations where everybody posts their tenders above 200,000 in our case, so any formal procurement onto this database. Vendors can register, and then they can receive notifications. So if you have your vendor registration in place, as part of that process, you identify what kind of company you are, what kind of bids you would be interested in reviewing, and then the system actually, when there's a procurement tender out that matches your requirement, will send you the invitation to have a look at this tender. And this is an acknowledgement of the fact that suppliers, we understand, do not have the time to go to the websites of every 26 UN agencies, look at the tender documents, and see if there's a match.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system itself is proactively reaching out to the suppliers who are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and send them the relevant tenders only. This makes it much easier to work with the UN and for companies to assess whether they would like to submit a bid. As you can see, we have a lot of member organizations here, including ADB, by the way, is on that website, as mentioned by Professor Kim. Now, when you go on to the UNGM and you register as a supplier, you will see different opportunities for engaging with UNDP in this case. We have what we call a request for information, an EOI, expression of interest, pre-qualification, and an open announcement. The RFI is really just testing the market. We want to see, for instance, what's out there in terms of drone technology, drone solutions. We may not exactly know what we're looking for, but we have an anticipation that a project is coming. So we send out a request for information. The EOI is more elaborate. We kind of know what we want, but now we want to see what the supplier is able to offer. We put it into a database, and in this case, we can reach out to that database as and when the tender document is ready. So it's the pre-stage, if you wish, to a tender process. Then we have pre-qualification. Sometimes we do pre-qualification before we do the open announcement, so that only the companies who have passed the pre-qualification process would actually get the tender document. So this is another kind of engagement. And finally, of course, just open announcement when everybody is welcome to submit their bid. We also work with eligibility criteria. I won't go through them in detail. This will be part of the IGMP course of where we go into what are the eligibility criteria required to work with the UN, and they pertain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at are the requirements in place to ensure for the UN that the company working with us is able to complete the contract they are issued. And of course, in the opposite way, the ineligibility criteria, what are the companies that we do not want to work with? What does that look like? And how do we make sure we monitor that in the system? For tender documents that come out, you'll see that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se tender documents are structured so that the response from the supplier to the UN is structured in the same way and nothing is missing. It refers to the roles and the mandates. There will be guidelines provided, the ethics guidelines, supplier code of conduct, which would require to be signed and submitted, an overview of the general terms of conditions, and of course, the bidding documents themselves. What is part of these bidding doc? What are they composed of? How are they broken down into instructions to bidders, bid data sheets, special conditions, specification? What is a performance security form, bid security forms? All these things are explained in these tender documents, and it's really critical for suppliers to understand how that works so they can engage properly. We also, of course, have very clear instructions across how the bids are received, how they should be submitted,
what are the evaluation process, and ultimately, if award of contract, what are those conditions? And this is really critical for us because we put that up front to be transparent, so that if suppliers want to work with us and they want to respond to a bid, they can see what are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how we will receive that. And that's basically to encourage suppliers to work with us so they understand our process and that we're not just a black box, but there is a process and a structure which we are accountable for as and when we engage. We have ou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elaborate, but not unreasonable and very much international,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Finally, doing business with UNDP, I wanted just to introduce that actually we have a lot of resources available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the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to work with us, how to become a potential business partner, and how potentially to work with our in our decentralized procurement structure as well. So you can see here we have links to our online procurement notices at procurement notices at undp.org. The same ones are sent up on the UNGM. So if you register on the UNGM, you won't have to monitor the UNDP website independently. You can also go to our new website called open.undp.org, which is really about transparency. We want to make sure that suppliers can see where we have projects, what are the objectives of those, and where they may be business opportunities. And then, of course, we have the Doing Business with UNDP, a complete guideline on how to engage with us, how to work with us, and what to expect. We also have general business guides. UN Global Marketplace, as I talked about, has its own website, which you can go and explore. And here you would get access to all the 26 UN agencies. Here's just a snapshot of what our notices board looks like. You can see here, and we break it down to country office, the deadlines, and general titles, so you can see what it pertains to. But there are specific criteria in the notices that will trigger a notification email to you if you register on UNGM. And here you can see where you want to register, www.ungm.org, and it will walk you through the registration process. And if you have any problems, you can seek the support, admin support. Good. And here's going again a snapshot of the open.undp.org, where you can see visualizations of where we have projects, what are the volumes of anticipated procurement, the size of those projects, what the focus is, so you can make as a supplier an informed decision on whether you think there's a business opportunity here. And of course, we would welcome that here. There's a breakdown on open.undp.org websites about the volumes of the budgets, what are the anticipated timelines, etc., so that you can also look into those details. So on that note, definitely invite everyone who's interested in working with the UNDP or the other UN agencies to visit the UNGM website, register as a supplier, and then with this little breakdown, I have given you some ideas of what to expect if working with the UNDP. But of course, if you want a more detailed introduction, I would recommend you go to the IGMP Class 9, which is coming up. I know Professor Kim will go through very detailed on how to respond to these different tender documents that come out and what opportunities are available.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Dr. Hansen. And if possible, if you could stay until the end of the session, we may have some questions toward the end of the session. So 우리 이양구 대사님 다음 강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미리 준비 좀 하시고,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기업이 UN 소개한다 그러면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IGMP는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에서 초대하는 특강은 UN 기관들이 뭐 20-30분 이야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9기에 우리 닥터 헨슨이 강의해야 될 전체 시간이 3시간 30분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과 실습 시간을 합치면 전체로 한 6시간 정도를 UN 조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서 선언까지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유엔에 좀 어떻게 보면 조달 좀 이게 포괄적인 그날기식하고 좀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양구 대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뭐 시간 관계상 한
20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구 대사님. 이 대사님 어디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까? 이 대사님? 예. 제가 지금 자료 좀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예. 자, 우리 이양구 대사님은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또 이거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 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협회랄지 이런 그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저희 카시스트하고도 협업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IGNP 특히 국위에 오시는 분들, 또 IGNP 우리 기존에 1기 8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서포트하고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사님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중요한 기회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많은 것 배우게 됐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카이스트에 이제 2차례 그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석 부학장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앞으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저는 2가지만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이 전쟁의 가장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군의주의 간의 어떤 체제와 가치 경쟁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엔의 질서, 독립과 주권과 영토, 이것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 2가지가 큰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어떤 방식이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또 유엔의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게 우리를 위해서 또 글로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EIU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포하고 애프터로 나눠질 정도로 국제 질서에 이제 지각 변동이 올 거라는 예측을 했고, 지금 이런 전망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 중국 전략적 동맹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세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거다. 또 하나는 독일의 어떤 재무장 내지는 유럽 내 안보적인 역할을 더 적극화할 거고, 독일도 이미 이제 이런 입장을 다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런 진영 간의 어떤 대립이 더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는 한 2달 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준비를 해왔더랬고요. 원래 이제 로드맵 상으로는 7월에 해가지고 8월 말까지는 이제 마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9월 달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이 이제 공식 마스터 플랜은 아닙니다. 비공식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비영리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 계획이고, 또 한국만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또 유럽의 파트너 이스라엘, 미국 등과 힘을 합쳐서 멀티내셔널한 리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마스터 플랜이 잘 수립되면은 이걸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우크라이나 정부, 또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NGO에 이제 제공해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테이크오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7월 4일 날 스위스 루가노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있었더랬고요. 우크라이나 총리께서 이제 15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전후 복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저희 외교부 2차관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의 이제 큰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이미 이거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제2의 마샬 플랜이다, 뉴 마샬 플랜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두 차례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왔고 또 외교부 차관도 한 차례 방문했고 한국이 전후복구에 대해서 좀 적극 참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우크라이나가 지향하는 거 뭐 세컨드 코리아 인 이스턴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또 미국이나 독일에서 구상하는 뉴 마셜 플랜도 결국은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을 갖다가 상징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후복구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원칙을 가질 거냐. 저는 이거는 뭐 아까 UNDP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엔의 SDGs가 가장 기본 백본이 돼야 된다. 뭐 거기다가 이제 지금 화두라고 할 수 있는 ESG, 그다음에 탄소 중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하고 타스크하고 잘 융합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좀 멀티내셔널하고 좀 멀티래터럴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한국 혼자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정말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함께 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후복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반문을 해요. 아직 전쟁 중인데 무슨 전후복구냐?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지금 전쟁 중이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키 화두는 아까 뭐 우크라이나도 얘기했듯이 세컨드 코리아 인 이스턴 유럽 적어도 이제 리틀 코리아를 좀 유럽에 우크라이나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내에 전담 지역을 하나 맡아달라 이제 그런 요청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담 지역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전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다 좀 투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리틀 코리아를 하나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중이긴 하지만 좀 제2의 베트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하고 이제 FTA도 다 체결돼 있고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도 FTA 체결돼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베트남과 같이 유럽의 중심부에 대규모 한국의 어떤 산업공단,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생산의 허브, 물류의 허브, 수출의 허브를 삼는다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윈윈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 강을 가지고 이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이 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뭐 드니프르 강이라는 뭐 거의 한 2,000km 해당되는 굉장히 길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행히 저희는 4대강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뭐 이 수자원 관리가 국제사회의 큰 화두고 하여튼 제2의 이제 4대강 프로젝트를 드니프르 강에 우리가 이제 더 입힌다면은 우크라이나 어떤 전후복구에 굉장히 악셀러레이터 역할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구상도 있고 많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량 강화 같아요. 그래서 이 역량 강화는 지금 IGMP도 이제 그런 역량 강화 중에 일환이고 우크라이나 어떤 전후복구에 대한 사업이 정해지는 대로 거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전쟁 중이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한 거는 제가 이제 현직 대사로 있을 때
미국의 그랜트 토튼하고 이제 만들어 본 프로젝트들입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농업 대국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있을 때 100만 헥타르 규모의 농업 밸류 체인 기반한 메가 프로젝트를 좀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 5대 식량 수입국이고 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식량 위기가 이제 더욱더 부각이 됐는데 저는 좀 이런 100만 헥타르 규모의 밸류 체인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이번 마스터 플랜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뭐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보였지만 이 농업에도 드론 용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이제 전문가 얘기는 3헥타르의 농업 드론이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경작지가 3,200만 헥타르입니다.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농업 대국인데 앞으로 이렇게 농업 드론을 갖다가 좀 본격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한 1억 톤 가까운 그 곡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매스, 바이오에탄올 뭐 이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에너지하고 환경 프로젝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전에 한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스마트 그리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깊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뿐만 아니라 러시아, 구소련권이 전력 손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국하고 일본은 뭐 2% 미만이라는데 그런 CIS 거는 거의 30% 가깝다고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 발전소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전력을 갖다가 세이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게 그 환경하고 신재생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이 쓰레기 재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7%가 지금 쓰레기로 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재처리 시설을 잘 한다면은 쓰레기 문제 해결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보여지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이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그런 화력 발전소를 뭐 가스 발전화 한다든지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제 발전소 민영화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하고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면은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다. 또 지금 전쟁 중에도 가장 시급한 거는 의료 바이오 메디칼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 아동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한 30% 짓다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시급한 의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런 모델을 좀 확산해 간다면은 상당히 전후복구하고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전쟁 지역은 아닙니다. 국토의 한 20%가 지금 전쟁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밝힌 거는 이게 이제 리빌딩이에요, 리빌딩.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인도적인 지원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전후복구에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는 일종의 디벨롭먼트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병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의료 쪽에 이제 프로젝트는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또 대한민국이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유엔이 지향하는 SDG하고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가장 시급한 프로젝트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쟁 전부터 이제 양국 간에 이제 거론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줄기세포 프로젝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3년부터 이제 메디컬 치료용까지 합법화가 됐고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 노하우, 또 유럽, 중동, 중국, 한국을 포함한 클라이언트들이 구축되어 있는 상당히 이 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또 전쟁 부상한 사람한테도 치료도 뭐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적용 범위도 넓고 또 우크라이나 인프라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은 뭐 전후 복구도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 PPP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차제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제 그 오데사의 이제 그 항만이라든지 또 르비우라는 또 큰 도시의 공항 프로젝트라든지 또 이게 수도 키예프고 이게 드니프르 강인데요. 이 강 주변에 이게 여의도보다 훨씬 큰 섬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개발하는 문제, 또 이 강 주변에 이제 부소련의 그 노후된 산업시설 갖다가 재개발하는 것 이런 것 문제, 이런 것들 뭐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루가노 7대 선언이 있었어요. 7대 항목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페런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디클레이션을 했고, 또 이미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디지털 우크라이나를 슬로건으로 할 정도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뭐 디지털 인력, IT 인력이 워낙 좋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연구소에도 뭐 거의 900명이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IT 디지털 쪽에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포절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는 그 메가 프로젝트도 있는 동시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게 4G 단계예요. 그래서 전에도 삼성전자에서 이걸 5G로 업그레이드하고 4G로 업그레이드하는 이 광 케이블 구축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 오퍼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인프라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민영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정부 공기업 해가지고 제 기억에 의하면 거의 분야별로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그 민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이게 전후 복구 플러스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뭐 러시아도 이제 10년을 근무하고 중앙아시아도 이제 근무하면서 이 구소련 전체를 보면은 가장 그 시급한 성공한 모델 하나가 필요하다면은 저는 그 산업공단이라고 봐요. 이 성공한 산업공단이 CIS권에 거의 없어요. 정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센티브도 많고 팔러시도 있지만 이 산업공단 테크노파크 하나씩 성공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러시아도 필요하고 중앙아시아도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제2의 이제 베트남파라 말씀을 드린 게 대한민국 보니까 이 산업공단 뭐 사례가 뭐 거의 1,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좀 제대로 된 산업공단,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 이걸 좀 우크라이나하고 또 글로벌 파트너하고 하나 만들어 준다면은 정말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육, 과학, 기술, 창업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도 우주항공 7대, 8대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크라이나 대학 차원에서도 이 나노 세틀라이트를 갖다가 위성을 몇 개 발사한 적이 있고, 또 나노 세틀라이트보다 더 진화된 그 마이크로 세틀라이트까지 이제 좀 하자. 그 한국에 이제 오퍼도 많이 했더랬고, 또 아까 말한 그 드론은 뭐 농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뭐 카본이라든지 신소재 부분이라든지 또 뭐 나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어떤 그 포텐셜,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응용과학에 대한 그런 그 잠재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내 어떤 그 창업만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글로벌 좀 창업 혁신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번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좀 당기고 또 우크라이나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도 해서 좀 좋은 그 마스터 플랜이 좀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대사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향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워낙 그 CIS식에도 오랫동안 또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 IGMP 과정하고 저희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좋은 그런 사업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또 우크라이나 대사분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통을 한번 했는데 한번 그 우리 IGMP 국위 때 따로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는 중에 혹 질문 있으신 분들은 텍스트로 주셔도 되고 나중에 별도로 이메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IGMP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4시부터 수업을 해서 카이스트는 10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 수업이 1시간 40분인데 좀 길죠. 그래서 4시부터 시작해서 4시부터 이제 5시 40분까지 이제 100분 수업을 하고 1시간 저녁을 우리 교수 식당에서 저녁을 드시면서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2교시를 다시 100분 강의를 해서 보통 8시 한 30분 정도에 끝내게 돼서 13회를 만나시게 됩니다. 중간에 한 번 이제 1강에서 8강까지 취소하시고 또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조달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모아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가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이제 10대 경제대국이 됐지만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제가 너무 사실은 성적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건 미국 연방정부 0.2%가 안 되고 유엔이 1%고 월드뱅크도 제가 1% 조금 넘습니다. 이유는 2,400조 원의 가장 큰 조달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아서 퍼센티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IGMP 과정이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5년차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IGMP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또 특히 중소기업들이 조달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사전에 입찰할 수 있는 단계를 배워서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 조달의 800조 중에서 1%만 차지하면 8조입니다. 8조. 사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무가 개선이 되고 역량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재건 사업을 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같은 꽃 같은 것처럼 모든 국제 입찰은 사전 입찰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유엔이나 또 다른 그런 국제 입찰을 통해서 우리 공공조달을 진입할 때 이 공공조달 분야는 민수하고 다른 건 딱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적 자금이면 공공조달 3도 요소에 첫 번째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조달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공공조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조달을 통해서 공적 자금과 그렇게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베네핏은 결과적 이익은 반드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공공조달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민수시장에서 전 세계 195개국 유엔 회원국 중에서 나가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될 시장은 바로 해외 공공조달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잠재적인 그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우리 IGMP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뭐 우크라이나 그런 사업 개발하는 것들이나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방글라데시 복지부하고 진행하는 것들, 인도 ICT 이런 미국 연방정부에서 사실은 그 미국 조달협회하고 협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사실은 그 주계약자, 프라임 컨트랙트로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추천해드리는 게 미국 기업들, 현지에 있는 전문화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청으로 또 팀 어그리먼트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늘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또 공공조달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사실은 따로 하신 분들이 없는데 나중에 질문 있는 분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닥터 핸슨 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를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 Hansen, we have one question always been asked by Korean industry and the CEO. Currently, Korea has just a little over 1% of the $6 billion UN public procurement. What do you think we have to do to improve our market share for Korean industry? Not 1%, the potential 3 to 5%. What is it we have to do? And now you've been teaching Korean industry a couple of years through IJMP. If you could give us a little bit of tips, what is it that we have to do to improve our participation, increase our market share? Thank you, Professor Kim. Obviously, in public procurement, especially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the UN, we're interested in working with all suppli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we are following very strict principles in public procurement around transparency, fairness. One of the principles we have as well, of course, is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we seek generally the lowest cost products due to the nature of the development work we do. But as I just explained in the breakdown of how UNDP operates, there's a wide range of portfolios. So maybe Korean industry, because it's very high end, it's a very sophisticated part of the segment of the international market. Maybe many of the tenders are really not that relevant, perhaps, or maybe Korean industry is not that competitive in that space because of the nature of those portfolios. But there's a big emerging and much more complex, much more high-end, high-value aspect of the UN's portfolios that is growing, where I really think that Korean industry, with their innovation, with their technology, can really step in and support the UN agenda and participate and win those tenders. A big part of this is the big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the aspects of technology solutions, innovation in public procurement, so that we can meet all the challenges of, for instance, climate change, which really is very much a technology solution that is required. And here I think Korean industry would have a huge advantage. Also, you can see now with the COVID-19, the UN was leading much of the response, at least for the 141 countries that we were serving. In this space, in the health sector and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the Korean industry will have a big opportunity as this market share increases. So I really encourage Korean companies to look at our tenders, look at how our portfolio is changing and becoming more sophisticated, more high-end, and therefore I think would position Korean industry well in participating in those tenders moving forward. Thank you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resentation in class 9 again.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as sort of an offline class. Like Jeff Taylor will have an opportunity to have a chimek, chicken and beer as well. Okay. 여러분, 금요일 날 쉽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몇 분들은 뭐 나가셨습니다. 전체로 107분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카이스트 공공조달 관리 과정은 IGMP는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해외 공공조달에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드는 이게 전초기지에 조인하셔서 새로운 시장을 도전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Thank you very much, Dr. Hansen.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 국학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또 장마가 져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난국들을 극복하는데 저희 카이스트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으로 IGMP 국위는 9월 16일 날부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인원만 저희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지원서를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